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유명한 존 롤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는 1970년대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철학자죠. 오늘날 분배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사조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사조가 이렇게 널리 퍼진 것은 존 롤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그 여론이 많죠. 이것도 역시 그 보편적인 복지라 하는 것은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권리로서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풍조도 역시 그 롤스의 그 추종자가 정책 위반자라든지 입법 이런 모든 분야에 이제 그 추종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분배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위한 정의를 뜻하는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라는 말을 할 때 원래 법치, rule of law라고 하는 것은 약자든 강자든 간에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어느덧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법치라는 말도 이제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롤스를 흔히 그 좌파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파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지칭을 할 때 그 좌파적이라고 하는 수식어, 이것이 수식어가 아니고 너무나 이론 자체가 이제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붙일 수가 없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근간은 개인의 자유, 이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이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자신의 부도 축적을 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기업을 설립을 하고 이것을 키워나간다라든지 하는 이 자유, 경제적인 자유죠.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자유라기보다는 이제 그 롤스가 얘기하는 자유는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그 자유다 보니까 흔히 좌파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좌파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주의라는 말하고는 사실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좌파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 자유주의자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롤스의 그 이론은 서민층을 위한 사회에서 소위 그 따뜻한 사회를 건설한다라든지 뭐 이런 그 흐름을 만든 그런 철학자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롤스의 정의론이 추구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민층,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이 서민층이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계층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도 이 사회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체제 속에서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열려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롤스의 이론은 상당히 정교하고 어필하는 그런 이론, 철학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공허한, 그저 하나의 정교한 사회주의 이론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롤스의 정의론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사람이 정교하게 생각을 한 이성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랑스 전통의 이성주의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의 산물이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한 것은 프랑스 대륙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자유주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그래서 이 롤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는 그 뿌리가 루소, 마르크스 이런 쪽하고 이제 맥이 다 있는 그런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스코틀랜드 자유주의 전통의 그 뿌리는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휴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청교도 정신, 이걸 거쳐서 이제 미국적인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우리나라의 근대화 100년 전에 근대화가 될 때 미국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전파된 자유주의, 이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의 스코틀랜드의 그 자유주의 이 정신이 건너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이것이 뭔가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자마자 한 30년 만에 정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그 스코틀랜드 전통의 그 자유주의, 이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취직도 안 되고 상당히 답답한 그런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전망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암울하게 생각이 되고 하는 것은 바로 반대로 이 좌파적인 자유주의, 가깝게는 롤스죠. 멀게는 마르크스, 루소 이런 쪽을 추종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득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이제 일어난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 그것이 한 3, 40년 지금 흐르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지경에 지금 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불행하게도 이제 전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험실적인 그 속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 이런 그 균형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해에 반응하는 원자적인 인간, 원자적인 기업체, 뭐 이런 그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그 이성주의 전통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렇지만 사실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그 진공 속에서의 어떤 균형, 이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업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정주영, 이병철 같은 기업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업 보국이다, 이런 신념하에 열심히 뛴 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지 화상이 이게 쭉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냅샷으로 보면은 마치 균형 잡혀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경제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경제학의 이론은 마치 어떤 그런 한순간을 포착한 그런 그 정지 화상을 보는 것과 같은, 이것을 이론화해 놓은 것이 이제 주류 경제학의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중에는 롤스의 추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달리 얘기하자면은 지극히 좌파적이고 사실상 사회주의자가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롤스의 그 정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롤스는 일종의 그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라고 그러죠. 이 실제로는 없는 거지만 이것을 정교한 하나의 머릿속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 실험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핵심은 원초 상태라고 하는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이것이 초기 조건이에요. 이런 그 원초 상태 속에서 이 구성원들은 어떤 그 상태냐면은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누가 어떤 계층에 속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이고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무지의 베일, 장막 속에 있다. 무지의 장막, veil of ignoran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뭐 이타적인 생각을 한다라든지 내 가족의 내력이
어떻고 우리 사회의 전통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원자적인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투기 조건 아래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라 하는 것은 fairness라고 하는 공평한 사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정의예요. 정의가 이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있겠지만 이 롤즈가 얘기하는 것은 fairness를 정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속에서 사회가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이러한 그 일종의 구성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일종의 그 헌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시장 메커니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실험실 속에서 정적인 그런 세계 이거를 상정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막 부대끼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즉시 반응을 해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더 이득도 얻고 이런 그 발견적인 난리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죠. 온갖 지식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런 가정하에서 정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정의 이론은 이와 같이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본 자유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각 개인에게 기본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인신의 자유, 그리고 사적 재산을 보유할 권리, 이런 그 기본 자유, 이거는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적 재산을 보유할 권리, 요것은 재산권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뭐 텔레비전이 하나 있다라든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거는 그냥 그냥 사적인 보유물이죠. 이런 거는 평등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우리 한국처럼 뭐 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산 수단을 열심히 어떤 개척을 해가지고 이 개인이 이것을 경영을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제외한 하나의 그 소유물로서의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그 사적인 재산 이런 걸 보유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가 이제 기본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롤즈는 일종의 그 본인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경제적인 자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자의 하나의 그 병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공평 여기에 뭐 언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기업하는 자유가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현대 산업사회 오늘날의 그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한 그 생산 수단을 창조를 하고 소유하고 이런 그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부흥 이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협소하게 될 것이다. 쇠퇴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롤즈의 그 제일 원칙에 보면은 기본권, 기본적인 자유가 각 개인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된다. 이것으로 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사적인 소유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 회사를 경영할 자유라든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재산권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이 이제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컨대 어떤 출판사라든지 방송사, 기업체 이런 것을 각 개인이 마음대로 이것을 세우고 이것을 경영을 하고 하는 그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방송사, 출판사 이런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나 어떤 그 위원회
사회의 어떤 특수한 기관이 이것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재산권과 관계가 없는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이 경영하는 그런 구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체제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없이 논리만이 난무하는 그런 관료주의적인 그러한 그 조직이 될 텐데, 그런 속에서 언론사나 출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어떤 이 소유권이 결부된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속에는 어떤 조직, 뭐 출판사라든지 뭐 이런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빠져 있는 단지 무슨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구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거를 소유한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자유가 없을 때는 사실은 언론 자유, 뭐 무슨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역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기본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첫째, 두 번째 헌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의 평등인데, 직업이라든지 지위, 이것은 공정한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조건에 의해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누가 무슨 아빠 찬스를 쓴다라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과 지위는 공정한 기회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차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는 기회 평등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차등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을 줄 때는 준다 하는 것인데, 직업과 지위에 결부된 어떤 불평등을 줄 때는 준다. 그런데 그 불평등은 언제 주느냐? 이것과 불평등에서 결부된 어떤 수입이라든지 부의 분배, 이것이 가져오는 혜택을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에서 이런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사장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포지션, 경영자, 이런 포지션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 그냥 이렇게 배치가 된다 했을 때 회사 전체가 곧 망해버리겠죠. 경쟁력을 잃고. 그러면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그 작업자도 직업을 잃게 되는 이러한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그에 걸맞는 어떤 보상, 차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유능한 사람이 오게 하는, 그러나 너무 차별적인 보상이 그 정도가 커가지고 거기에 온갖 자원이 다 투입이 되는 바람에 이 작업자한테 돌아가는 그 보상이 너무나 작아진다. 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선에서의 그 차별을, 불평등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그러한 그 원칙을 이제 정해서 일종의 무지의 베일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헌법을 만들 것이다. 상당히 이론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그 원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그 롤즈의 차등 원칙, 사람들은 롤즈의 그 차등 원칙을 해석을 하면서 불평등을 허용을 하려면 그 타당한 증거를 대라 하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죠. 왜 그만한 불평등을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 차등 원칙의 그 원래 취지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비약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게 평등 분배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자꾸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어떤 상위 계층에게는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든지 상속세를 높게 부과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 이것은 로즈의 정의론을 보면은 일종의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그 후대에게 자꾸 이렇게 상속이 되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가 못하다.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기업, 기업체의 어떤 지분을
후대에게 상속을 하려면 무려 65%를 국가에 세금으로서 이렇게 내야 하고 35%를 가지고 뭐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현재 높은 상속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체를 2대 3대로 가가지고는 사회에 다 환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 자유의 침해의 하나의 그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계층을 위해서 복지를 자꾸 이렇게 증대를 하다 보니까 무상복지가 이제 점차 권리화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죄인이 되고 빈자는 하나의 보상받는 것이 권리가 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롤즈의 차등 원칙, 이거의 그 가장 큰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롤즈의 이 원칙은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면은 그럼 어디까지 이걸 차등을 줄 것이냐? 이 얘기는 결국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공교육 이런 것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모든 공교육은 평준화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돈 많은 자녀만 더 너무나 좋은 그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의 어떤 평준화, 이것도 롤즈의 이론이 정책에 반영이 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어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조건을 출발선을 가지런히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준화의 논리가 온 사회에 이렇게 퍼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이제 빚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가 이제 결국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젊은이들을 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사회 발전을 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부를 안 해도 차별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잘 타고났다는 자체가 무슨 죄인 양,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 무슨 권리인 양,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롤즈는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뭐 이렇게 이제 줄을 맞추는, 키를 맞추는, 키가 좀 커가지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 싹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그런데 또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무슨 아빠 찬스니 무슨 엄마 찬스 이런 거에 의해서 좋은 포지션은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롤즈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의 그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가정, 어쩌면은 내가 이 가정이 그래 어필하는 그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은 너나 나나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만든 규약이 왜 그런 규약이 나왔겠느냐? 당신이나 또는 나나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열악한 조건에 빠질 가능성은 누구한테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장 득이 되는 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제도를 펼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롤스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사회의 어떤 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점점 후퇴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전체적인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이와 같이 롤스의 기회평등의 그 개념은 이것이 사회에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으로까지 그 현실 정치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롤스 하면은 롤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롤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 학위 논문을 쓴다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롤스의 이론은 하나의 정교한 이론으로서, 그런데 정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를 하향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정교하면서도 멋진 이론이면서도 이것이 사회 전체를 하락하게 하는 그런 이론이 되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좌파의 하나의 그 지속적인 무기가 된 배경이 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루소라든지 마르크스가 어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장악을 하려 했던 그 이념이라고 본다라면은 뭐 오늘날은 그런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장악을 한다라든지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인 그런 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롤즈의 이와 같은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 없이 어떤 보편적인 복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용히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그 성향이 득세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그 롤스의 영향이라고 대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